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박평 박혜진입니다. 자, 오늘도 즐겁게 녹음을 하려고 하는데요. 셋 다 공통점이 오늘 보입니다. 싹둑싹둑 다들. 최근에 다 네. 미장원 갔다 왔군요. 네, 그렇습니다. 나 근데 박평 머리 스타일 되게 잘 어울리시는 것 아 같아요. 그래요? 저 오랜만에 머리 산뜻해 잘랐어요. 보여요. 2015년도에 아주 짧게 쇼커트를 한 이후로 한 5년 동안 계속 기르다가 잘랐어요. 뭐 좋아 그동안에 보입니다. 정리정돈이 안 돼 보였다는 건 아니에요. 뭐 그 말도 포함이 됐겠죠. 근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되게 YG가 오늘 뭐랄까 신수가 훤하다고 하잖아요. 그러고 보니 메이크업도 받은 것 같긴 한데 아니, 안경이 바뀌었어. 그러게 나도 지금 그 얘기 하려고 그랬는데 안경. 보니 안경이 바뀌었어요. 안경 말씀하지 마세요. 저 눈물 나려 그래요. 왜? 요즘에 저 너무너무 슬퍼요. 왜 안경 망가져서 새로 산 거예요? 아니 노안이 왔어요. 알레. 다들 안경이 바뀌었다고 저한테 물어보시는데 제가 그 최근에 안과랑 안경점을 계속 왔다 갔다 했거든요. 왜 왔다 갔다 했냐면 노안이 갑자기 와가지고 가까운 곳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게 갑자기 와요? 갑자기 옵니다. 진짜 갑자기 와요. 진짜 어느 순간에 딱 그 휴대전화를 약간 멀리하거나 혹은 책을 멀리해야 또렷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인정하지 않으려고 그랬어요. 부정하죠. 그래서 안과도 가고 뭐 안경점도 가고 그랬더니 그냥 대답은 다 똑같다고. 네. 왜냐하면 노안이 왔다. 초기다. 아직 돋보기를 쓰거나 혹은 다초점을 할 때는 아니지만 지금 쓰고 있는 안경은 네가 선택을 해야 된다. 세상을 흐릿하게 보고 가까운 곳을 밝게 볼 것인가, 아니면 세상을 계속 밝게 보되 가까운 곳으로 볼 때는 불편을 감수하던가. 너무 둘 다 슬픈 일이잖아요. 이렇게 슬프자고 꺼낸 얘기는 아닌데 그렇게. 슬퍼졌네요. 근데 네. 왜 다초점 안 해요? 그러니까 아직 할- 다초점을 할 때는 아니래요. 근데 그걸 왜냐하면 빨리 시력이 하는 계속 변하니까 아직 다초점을 할 때는 아닌데 2, 3년이 지나면 급격하게 노안이 더 심해질 거다. 아닙니다. 2, 3년까지 안 걸립니다. 제가 먼저 경험한 사람으로서 네, 곧 다초점 하게 됩니다. 다초점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래서 진짜 너무 슬프더라고요. 처음에는 그 안과나 혹은 안경점에서 제안한 대로 가까운 곳, 뭐 책이라던가 휴대전화를 볼 일이 많잖아요. 가까운 곳을 밝게 보기 위해서 도수를 낮췄어요. 제가 시력이 좀 많이 안 좋거든요. 그랬더니 세상이 너무 뿌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어둡고 흐릿하고 뿌옇게 보이니까 나의 기분이나 정신 상태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받을 것 같아요. 영향을 받아요, 당연히. 그래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다시 가서 그 근시 교정을 제대로 해달라고 또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가까운 곳이 안 보이는 거예요. 진짜 더 심하게.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또 독서 안경도 새로 맞추고. 그게 등등등. 다초점 할 시점인데 그러니까. 이해가 안 가네. 안경점에서 그 렌즈 하나 더 팔려고 일부러 그런 거 아닐까요? 이미 이렇게 이제 하나 팔고 나면 좀 있다가 이거 안 되겠어요 하고 다초점으로 해주세요라고 올 거를 알고. 그러니까 안과에서는 근데 안과에서 아직까지 다초점까지는 할 건 아니다라 그래서. 그 다초점을 아마 곧 하게 될 거고요. 특히 이제 YG처럼 작은 글자 많이 보는 책 보는 게 거의 직업인 사람은 필수적으로 다초점 렌즈. 아무튼 굉장히 우울합니다. 네. 다초점 렌즈를 정말 하기 싫으면 독서 안경을 지금 하나 있나요? 이번에 하나 샀나요? 네, 하나 샀죠. 한 그러니까 두 개 더 기존에 사세요. 쓰던 좀 허름한 안경테의 렌즈를 그 독서 안경용 렌즈로 바꿨죠. 그러니까 그거를 한 두 개 더 사세요. 그래서 곳곳에 두고 다녀야 됩니다. 자기 사무실 책상에 하나 놓고 집에다 하나 놓고 가방에도 하나 넣고 다니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번거로워지네요. 번거로워집니다. 제가 선글라스 가져오고 다닐 때가 아니군요. 지금 선글라스 빛을 가리는 게 문제가 아니고. 더 슬픈 얘기 해줘요. 이 다초점 렌즈에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선글라스를 딱 끼잖아요. 그러면 그게 불편해. 그래서 선글라스도 다초점으로 바꿔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는 선배들이 나이 좀 든 선배들이
자꾸 뭘 볼 때 안경을 막 머리로 올리거나 아니면 안경을 이렇게 벗고 이렇게 맞아요. 뭐 보거나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때는 저 사람 왜 저러나 이랬는데 이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지. 초점을 야. 맞춰야 되니까. 야, 굉장히 재밌습니다. 이게 JYP는 자, 나도 옛날에 다 그래봤지라는 생각이 나서 비실비실 웃고 있고 박평은 아우 저 아저씨 어떡하나 이러면서 왜 저러나 이런 표정으로 아니 근데 웃고 있고. 내가 이제 박평한테 한마디 하고 싶은데 그냥 안 할래요. 뭐, 하세요. 얼마 안 남았다. 너도 얼마 안 남았다. 그렇게 남 얘기 듣듯이. 아니 이제 너무 지금 약간 호기심 반 그다음에 안쓰러운 반 저는 약간 웃긴 반 이런 걸로 저 막 눈 보고 있어서 건강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거든요. 막 바쁘잖아요. 정신없는 와중에도 먼 산을 보기 위해서 되게 노력하고 오호. 진짜 눈 근육 운동 하려고 약도 막 챙겨 먹고 하는데 이런 게 도움이 되나요? 노안이 오는 시점을 뭐 한 3주 정도 늦출 수 있지 않을까. 3주. 한 3년 그렇게 노력하시면 네, 한 3주 늦추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40대 초반이신 분들 노안이 갑자기 옵니다. 네, 갑자기 네, 옵니다. 갑자기 되게. 옵니다. 네. 정말 며칠 사이에 옵니다. 네, 읽을 수 있을 때 많이 읽어둬야 되겠네요. 진짜. 저런 독서가 같은 말씀, 네, 훌륭합니다. 네. 아니 뭐 오디오북 사업을 빨리 이렇게 흥하게 하든지. 네. 오디오북. 보는 게 힘드니까. 네, 댓글 좀 읽어볼까요? 자, 우리가 쓴 것 편 들으시고 마라 땡땡땡땡님, 저도 방송 듣고 구매했습니다. 단편인데도 계속 읽고 싶고 다시 읽고 싶고 생각을 많이 하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친구들에게도 선물할 거예요. 네, 좋은가봄님께서도 우리가 쓴 것 편 들으시고 독서전 방송과 독서 후 방송은 이렇게 다르구나를 한 번 더 느낀 방송이었습니다. 책 읽기 전에는 이런 내용이구나, 읽고 싶어하고 유혹되는데 읽고 난 후 방송은 다 얘기하네, 다 얘기해. 나도 알고 너님도 알아서 확실히 대화에 동참하고 있는 듯 또 다른 재미가 있어요. 10대 딸과 60대 엄마 사이에 있는 40대의 저는 지나온 날들과 앞으로 올 날들, 지금의 날들을 새롭게 보게 하는 독서 경험이었습니다. 완전한 행복 독서 후의 꺼림칙함을 씻어내는 감상에 공감합니다. 저희가 좀 전에 나눈 이야기하고 절묘하게 연결이 되네요. 네, 지나온 날들, 네, 노안, 저는 지나온 날들, 네, YG는 지금의 날들, 박평은 앞으로 올 날들이죠. 네. 그러니까 그 안경 도수를 낮추고 세상을 봤을 때 그 흐릿한 세상을 보니까 나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나는 이제 앞으로 쨍한 세상을 못 보겠구나. 근데 안경 얘기 한마디만 더 하면 정말 안경은 인류의 최대 발명품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도 노안이 분명히 있었을 것이고 근시, 원시, 난시 다 있었단 말이죠. 근데 안경이 없던 시절에는 얼마나 불편하게 그리고 흐릿하게 다 얼마나 다 다르게 봤다는 거예요. 다르게 봤겠죠. 그리고 이제 JYP도 옛날 사람이지만 저희 아버님은 더 옛날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희 아버님께서는 어릴 때 한 10대 중반 그 정도가 됐을 때 처음 이제 안경이라는 문물을 접하고 써봤는데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원래 다른 사람들한테는 세상이 이렇게 보이는 거였구나. 그동안은 쭉 흐리게 보고 원래 남들도 다 이렇게 보이는 줄 알고 살고 있었는데. 그래서 이제 쨍한 거 많이 볼 수 있을 때 많이 받으려고요. 그래서 아침마다 이렇게 한 번씩 돌아봐요. 집을 나설 때마다. 그래 장르가. 그런 얘기 많죠. 네, 다닐 수 있을 때 많이 놀러 다녀라. 뭐 다리 떨리기 전에 가슴이 떨릴 때 다녀야지. 다리 떨리면 못 다닌다. 이런. 늘 푸르르님. 또 심지어는 늘 푸르르냐. 박평님 말씀대로 우리가 쓴 것을 읽고는 제 옛날 추억들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오래되고 잊혀졌던 나의 어린 시절을요. 그때 난 어땠지? 우리 엄마는 어땠을까? 하면서요. 그리고 오로라의 밤을 읽고선 저도 오로라가 진짜 보고 싶어졌어요.
언제쯤 갈 수 있으려나 모르겠지만요. 가슴 따뜻해지는 좋은 책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제 그 전에 늘푸르름님께서 보통 단편집은 이야기가 갑자기 끝나버리거나 뒤에 뭔가 더 있을 것 같은 아쉬움 때문에 별로 안 좋아했는데 우리가 쓴 것은 조남준님 소설집인데다가 박평님이 편집했다는 걸 알고는 망설임 없이 선택했습니다. 단편 하나하나 정말 다 재미있었어요. 특히 현남 오빠에게는 마지막에 정말 빵 터졌어요. 어찌나 속 시원하던지요. 딸, 엄마, 할머니 전 세대를 아울러 따뜻함과 인간애를 느낄 수 있었던 소설집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또 한 번 읽고 싶어지네요. 네, 현남 오빠에게 마지막 정말 훌륭하죠. 네, 커피조아님. 그라데이션. 매화나무 아래와 오로라의 밤은 꼭 읽어보고 싶습니다. 부모님의 나이로만 생각했던 나이대에 이미 접어들었고 거울 속의 내 모습도 내가 다 커서 봤던 부모님의 모습과 비슷해지는 걸 느끼면서 하루하루 나이 들어가며 맞닥뜨리게 될 현실을 생각해보게 됩니다. 네. 그 생각해보니까 매화나무 아래 같은 경우도 시작하자마자 선반 위에 놓여져 있던 각종 약들을 언급하면서 이야기가 전개가 되잖아요. 오늘 저희의 시작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같네요. 그러게요. 네. 그 거울 속의 내 모습, 내가 다 커서 봤던 부모님의 모습, 이거 다들 느끼실 텐데 가끔 그런 생각 해보지 않습니까? YG는 지금 내 나이가 내가 몇 살 때 봤던 우리 아빠, 우리 엄마의 모습일까, 그때 나이일까 짐작을 해보면, 생각을 해보면 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제 나이 때보다 더 어렸을 때 이제 우리 아버지께서 지금 제가 생각하면 약간 방황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하고 싶은 욕망이나 아니면 기대와 그 현실 사이에 항상 간격이 있잖아요. 근데 그 간격 때문에 고뇌하시고 방황하시고 번민하셨던 것 같고 그런 것들이 당시에 이 가정 분위기에 약간 영향을 줬었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게 어느 순간에 아버지께서 그러셨었겠구나 하면서 이해가 되더라고요. 채땡땡땡땡님, 현남 오빠의 발끈하시는 YG님의 리액션에 책이 너무 궁금해집니다. YG님의 벼루고를 별이고로 단호하게 수정해 주시는 JYP님, 완전 꼼꼼 대마왕. 방송 너무 재미있었고 수요일까지 어떻게 기다리나 싶네요. 네. 네, 그 술로 망했어요 편 우리 이야기하다가 데이빗 호크니 그리고 에드워드 호퍼 이야기 잠깐 했었잖아요. 네. 근데 제가 이야기를 잘못한 것 같아요. 데이빗 호크니는 영국 화가고 에드워드 호퍼가 미국 화가고 그 방송에서 제가 이야기했던 그 바에 앉아 있는 남성의 뒷모습 그림을 그린 화가는 에드워드 호퍼. 네. 네, 현장에서 정정이 안 됐었던 건데 또린 누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데이빗 호크니는 영국 사람이지만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면서 주로 그 캘리포니아 풍경 같은 거 많이 그려가지고 미국 화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죠. 저도 아마 그때 별 느낌 이상한 거 못 느끼고 넘어갔던 모양입니다. 서로 다들 정정을 안 하셨던 것 같아요. 수지 땡땡땡땡님은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을 읽었습니다. 재미있습니다. 그중 지구의 커튼을 쳐줄게는 폭염에 의한 민원 폭주로 고통받는 구급 공무원이 옥탑방에 사는 민원인을 사랑하게 된다는 설정이 재미있었습니다. 기후변화와 사랑을 어떻게 연관지어 풀어냈을까 궁금했는데 SF까지 섭렵하는 작가의 역량에 놀랐습니다. 폭염에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여름 잘 나시길 바랍니다. 네. 자, 우리가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을 박평이 이 책 나오기 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심지어 우리가 얘기 안 했냐고 왜 막 구박했다가 인상적으로 얘기하지 못했던 게죠. 네. 서로 막 얘기 안 했어 미안해 뭐 이런 해프닝도 있었습니다만 오늘 본격적으로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을 함께 읽어보려고 합니다. 네, 그 일이 있은 후에 다들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을 읽었어요. 읽고서 JYP, 저 그리고 박평 모두 다 이거 책걸상 애청자분들에게 소개할 만하다라고 의기투합해서 이제 오늘 같이 읽고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습니다. 네, 자,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저는 재밌게 읽었습니다. 저도 상당히 재밌게 읽었습니다. 솔직히 의심하면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과연
10편이나 되는 단편을 모두 기후변화와 연결시켜서 그리고 어쨌든 사랑이라는 테마를 넣어서 작품을 쓴다는 게 가능할 것인가. 그리고 가능은 했는데 너무 억지스러우면 그 낭패감은 어떡한다? 이런 걱정을 하면서 읽었는데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두 가지 테마를 잘 엮은 단편집이었다. 그렇게 결론 내리고 싶습니다. 네, 저도 이 기대를 하고 펼쳤죠. 왜냐하면 김기창 작가의 그 전작들이 다 그 기대감을 충족시켜 줬고 또 재미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기후 변화 그리고 사랑이라고 하는 키워드로 이 엮은 단편들은 어떤 모습일까 굉장히 기대하면서 펼쳐서 한 편 한 편씩 읽었는데 생각보다 훨씬 잘 넘어갔고 중간중간에 조금씩 아쉬운 점은 있긴 했습니다만은 전체적으로 굉장히 성공적인 책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저는 무엇보다도 약간 고맙다는 생각도 들더라고요. 문학에서 기후위기를 이렇게 전면에 대놓고 이야기하는 책이 국내는 물론이고 국외에서도 별로 찾아보기가 어렵거든요. 요거 해외에 판권 수출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 됩니다. 하고 싶죠. 근데 하고 싶은데 이제 외국에는 그래도 우리나라보다는 조금 더 활발하게 꽤 있어요. 네, 있는 것 같고, 그러니까 장르가 좀 형성이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이제 클라이파이라는 식으로 이제 기후 소설 이렇게 명칭을 붙여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의 작품들이 좀 나오고 있고, 뭐 솔라펑크, 그러니까 주로 SF 쪽이 될 수밖에 없겠죠. 네.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상상을 펼쳐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한국보다는 그래도 이제 뭐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에선 소설들이 좀 나오는 것 같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최근에 이제 이런 기획 소설집들이 좀 나오려는 움직임들은 있는 것 같아요. 네. 클라이파이 그런 클라이파이. 용어가 있군요. 네. 사이파이 이런 것처럼. 근데 사실 그 클라이파이는 SF의 하위 장르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큰 것 같고요. 그 아미타부 고시라고 하는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이 작가가 있는데 이제 그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비판을 하고 있냐면 과학자 대다수가 이제 30년이 넘도록 지구 온난화 그리고 지구 온난화가 초래하는 기후 위기가 진행 중인 현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진행 중인 현실인데 정작 문학에서는 이 기후 위기를 현실에서 있을 법하지 않은 일로 간주를 해서 무엇이라고 이제 꼬집고 있냐면 문학 창작 영역에서 기후 위기는 마치 외계인이나 행성 간 여행 비슷한 어떤 것으로 여겨지고 기후 위기를 다룬 소설을 작가가 창작을 할 때도 그리고 독자들이 소비를 할 때도 SF 장르 혹은 판타지 장르로 소비를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기는 그 이유를 진짜 모르겠다. 그리고 그 이유에 이제 답하는 게 그 뭔가 기후 위기라고 하는 목전에 다가온 여러 전 인류적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토록 둔감한 어떤 사고 방식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이다. 이런 질문을 던지거든요. 어떤 책에서 그런 질문을 던지냐면 그 대혼란의 시대라고 하는 책이 상반기에 번역이 되어가지고 국내에 나와서 저는 기후위기에 관심이 있으니까 읽어봤는데 거기서 그 아미타부 고시라고 하는 작가가 그런 질문을 던지더라고요. 근데 그 김기창 작가의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은 딱 그 아미타부 고시의 문제제기에 답하는 국내 작가의 첫 책이어가지고 저는 그런 점에서도 굉장히 고맙기도 하고 의미가 있다는 생각도 들었고 한편으로는 박평이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니 이런 책을 기획을 해서 펴내다니. 네. 아니 뭐 박평이 김기창 작가한테 연락해가지고 당신 기후변화를 주제로 단편 10개만 써봐 이렇게 해가지고 나온 책은 아닐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아니겠지만 그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아니겠지만 그런 식으로 좀 이렇게 좀 곱게 좀 이렇게 포장해서 해석해주면 안 돼요? 아니죠. 이제 물론 김기창 작가가 자기가 이렇게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작품을 썼겠지만 이런 원고를 받고 이게 뭐 되겠냐 이러면서 이제 버리지 않고 이건 훌륭한 책이다라고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서 표지도 신경 정말 많이 쓴 것 같고. 표지 신경 많이 썼어요. 네. 그리고 이런 책이 좀 나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이제
외국에 나왔던 작품들에 대한 영향도 받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곰과 함께라든지 이런 것 책들이 보면 엔솔로지인데 한국에서 뭐 대단한 반향을 불러일으키지는 못했지만 그 유명한 작가들, 예를 들면 마거릿 애트우드라든지 그러니까 이름을 대면은 알만한 좀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작가들이 기후변화라는 테마를 가지고 소설을 써서 묶은 책들을 번역을 해서 낸 적이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몇 년 전인데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게 문학적인 방식, 그러니까 내러티브를 동원해서 기후변화 혹은 환경의 문제를 이야기한다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라는 이제 무의식의 이제 메시지들이 쌓여가고 있던 와중에 김기창 작가가 이런 걸 쓰고 있다고 했을 때 일단 그런 작품들이 없잖아요. 한국에 없고 되게 중요한 포인트이고 그리고 아마 앞으로도 당분간 혹은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이야기는 계속 될 것 같아요. 그럴 때에 지금 당장 이 소설이 뭐 몇 부가 판매되고 몇 위에 오르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긴 시간 동안에도 되게 중요한 지점으로 남아있을 자기 자리를 갖고 있을 작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한 100년 후가 되면 여전히 인류 문명이 지속한다면 그 기후위기라는 게 지금보다 훨씬 더 중요한 진짜 생존과 관련된 이슈가 될 테고 그러면 과거사를 기후위기라는 키워드로 다시 해석해 보려고 하는 여러 가지 시도들이 있을 텐데 그때 한국 문학에서 기후위기라고 하는 목전에 닥친 문제를 진짜 정면으로 직시한 첫 책은 김기창 작가의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다라고 기록이 될 것 같다는 생각도 저는 했어요. 네. 동의합니다. 네. 그 대혼란의 시대는 YG가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얘기를 했었는데 네, 요즘 읽고 있는 책으로 네. 언급했고 제가 그 책이 너무 좋아가지고 박평한테도 한 권 사서 보내줬어요. 그러니까요. 제가 그 책 받고 읽고 제가 또 그 스폰지처럼 흡수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 연재를 하나 시작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연재가 이제 기후변화, 기후위기라는 것을 이제 문학 작품 안에서 그와 관련된 이야기가 어떤 내러티브를 통해서 이야기가 되는지 비평집인 건데 이제 그걸 테마로 연재를 해 나가고 있어요. 어디다가요? 바람과 물. 바람과 물이라고 하는 잡지, 생태 잡지예요. 생태 잡지. 기후위기 문제를 좀 정면으로 다루는 생태 잡지가 새로 최근에 창간을 했어요. 거기에 이제 저도 창간 때 그 인권학자 조효재 선생님 인터뷰 어로 참여를 했었는데 보니까 박형도 거기에 연재를 하시더라고요. 그 책 도움 굉장히 많이 됐죠. 그 책 읽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선점하라고. 선점하라고. 저를 이렇게 세우셨어요. 기후위기 관련 평론을 선점해라. 네. 그래서 선점하기 위해서 이제 둥지를 틀었습니다. 그 대혼란의 시대는 저도 읽어보고 싶긴 했는데 그 책도 두껍고 뭐 그 소개 자료 보니까 되게 막 어렵고 되게 책 별로 안 두꺼워요. 수준 높을 것 같던데 재밌게 읽혀요. 네, 재밌게 읽혀요. 네. 그리고 몰랐던 사실도 되게 많이 알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라는 소설집은 아까 YG가 말한 대로 분명히 오랜 시간이 흐른 후에 어딘가에 나무위키 같은데 꼭 기록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YG가 얘기하던 중에 이제 100년 후에도 인류 문명이 뭐 지속된다면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 이야기를 제가 한 10년 전에만 들었어도 에이 뭐 설마 100년 후에야 지속되겠지 1000년도 아니고 10,000년도 아니고 이렇게 그냥 웃어 넘겼을 것 같은데 최근에 벌어지는 뭐 이상기후 막 요즘도 터키 뭐 미국 그리스 뭐 온 동네 불나고 무슨 50도까지 올라갔다 그러고 인도네시아 같은데 뭐 도시가 다 물에 잠긴다 그러고 이걸 쭉 보면서 생각보다 진짜 큰 재앙 큰 위기가 빨리 올 수도 있겠구나 이런 걱정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뭔가 막 지구가 몸부림을 치고 있는 듯한 느낌?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열나면 아이들이 1도 그러니까 사실 정상 체온은 뭐 36도에서 37도 사이인데 열나가지고 뭐 38도, 39도가 되면 아이들이 열경기 일으키면서 막 여러 가지 반응들을 보이잖아요. 이제 그런 상황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사람이 체온이 2도, 3도만 올라도 정말 크게 아픈 거고 4도, 5도 오르면 죽는단 말이에요. 거죠. 네. 근데 지금 지구의 온도는
산업화 이전 그러니까 19세기 후반과 비교했을 때 100년 동안 1.5도 1도가 올랐고 1도? 이제 0.5도 이상 오르면 심각한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 0.5도 안에서 한번 잡아보자라는 게 지금 과학자들이 제시하는 목표잖아요. 그런데 대다수 과학자들은 비관해요. 지금 상황으로서는 21세기 안에 0.5도 안에 못 가둬두고 그러니까 19세기 후반과 비교하면 1.5도 이상 오를 거고 심한 경우에는 2도 가까이 오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정말 우리가 지금 한가롭게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한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자, 표지가 정말 공 많이 들인 것 같다라는 표현을 했었는데 일단 요 그림은 도대체 어디서 나타난 겁니까? 이거는 뭐 디자이너가 여러 그림들을 찾다가 이제 콜라주 작품이에요. 콜라주 작품을 제안을 한 거고 여기 보면은 뭐 지구도 있고 바다도 있고 나무도 있고 여러 공간들이 좀 합쳐져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큰 공간들이 다 같이 그 북 디자이너가 있고. 만들어낸 그림이에요? 아니요, 있는 그림이에요. 원래 있는 네. 작품이에요. 원래 있는 그림이고 그거를 조금 변형한 거죠. 제목을 넣고 이제 이 전체 프레임 안에서 있는 작품을 쓴 거고, 약간 그 메시지를 전달하는 은유적인 방식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서핑이라는 것도 그 어떤 유희 혹은 뭐 이제 스포츠로 보자면 되게 재미있는 이제 스포츠이지만 환경의 관점에서 보자면 또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파도를 탄다는 것이 서핑을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조건이지만 파도가 계속 높게 일고 뭐 이런 건 환경의 관점으로 보면 다른 이야기들을 할 수 있고, 근데 그런 것들도 있긴 하지만 어쨌든 자연이라는 그 배경을 조금 낯선 방식으로 좀 감각할 수 있게 해주는 이미지인 것 같고. 그 서핑이라는 표현을 쓰셨지만 사실 서핑하면 떠오르는 거는 이제 어떤 보드 위에 서서 쭉 네. 미끄러지는 건데 이 표지에 있는 그림은 엎드려서 무슨 네. 그 서핑 보드인지 뭐 막대기인지 판때기인지 모르겠지만 뭔가에 엎드려서 이렇게 둥둥 떠다니는데 맞아요. 언뜻 보면 물놀이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어떻게 보면은 홍수가 나서 떠내려가는 허우적거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허우적거리는 하고. 사람처럼 네. 보이기도 하고요. 어쨌든 압도적인 자연과 인간의 대비가 조금 이루어지는 지점들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사실 그 문학 작품들이 이런 위기라든지 이런 기후변화라는 주제를 다루는 것이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큰 배경이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문학 작품은 어떤 작은 인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인간의 이상현상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큰 배경을 그리고 그 배경을 기후위기라는 문제를 다루는 목표는 또 선명하잖아요. 그 문제를 다룸으로써 하고 싶은 이야기는 비교적 도착지가 명확하기 때문에 명확한 대상과 명확한 주제의식을 가지고 소설가들을 이야기하게 만들지 못하는 지점들도 있는 것 같고, 한편으로는 그 소설가 자체도 그냥 어찌하지 못한 작은 인간이어서 이 큰 자연에 대한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나만의 목소리로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이런 한계들을 많이 느끼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작품은 이제 표지에서도 그런 걸 좀 많이 드러내려고 했지만 되게 낯선 감각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더위가 계속돼서 폭염이 아주 심할 때 그러니까 날씨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좀 느낄 수 있는지, 그리고 그런 날씨들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고, 그때 냄새, 사람들의 불쾌 지수 이런 것들이 어떤 풍경을 통해서 묘사될 수 있을지, 이런 게 좀 드러나는 것 같고, 날씨에 대한 표현들도 좀 많이 있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좀 그런 층위들을 좀 볼 수 있는 책인 것 같기도 해요. 그래서 저도 되게 높이 평가하는 게 무엇이냐면, 제가 생각해도 저는 작가는 아니지만 기후위기와 관련된 여러 가지 구체적인 장면들을 하나의 스토리텔링으로 짜기가 굉장히 어렵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어떻게 접근하면은 굉장히 추상적인 이야기가 될 가능성이 크잖아요. 그런데 그 김기창 작가는 이 책에서 그걸 시도해 보려고 노력한 것 같아요. 그런 기후위기라고 하는 인류 앞에 닥친 큰 문제가 이제 구체적인 개인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또 그런 영향 하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작가적 상상력을 동원해서
펼쳐 보이려고 노력을 했고 그게 어느 정도는 성공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10편의 소설 중에는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라는 제목을 가진 작품은 없어요. 책 제목만 이렇고. 약간 배신감 느꼈잖아요. 책 제목은 누가 언제 정한 겁니까? 이게 아마 제목을 먼저 딱 짓고 작품을 구상을 하셨을 거죠. 그렇게 알고 있고 콜레라 시대의 사랑을 따왔죠. 당연히 따온 거고 그것처럼 한 그 시대를 완전히 장악했었던 그 작품의 모티프라든지 이런 걸 따와서 이것도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이라고. 그 어디에 연재를 하거나 여러 매체에 이렇게 하나씩 싣고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아예 10편을 다 써서 다 쓰신 거고 그 중에 한두 개 정도는 발표를 한 적도 있지만 아예 이 컨셉을 잡고 테마 소설을 구상하겠다고 해서 만들어진 책인 거죠. 자, 이제 그렇게 했다고 하시니까 더 아쉬운 대목이 저는 있어요. 이제 어떤 부분이 아쉽냐면 저는 처음에는 그런 부분들도 좀 보이는데 기후 위기가 너무나 심해지니까 이제 도움시티라는 게 만들어지잖아요. 그래서 큰 도움 안에 선택받은 사람들은 이제 모여 살고 그리고 선택받지 못한 사람들이나 추방당하는 사람들은 그 도움 밖에서 그 날것의 기후 위기를 그냥 온몸으로 맞으면서 이제 살아가는 설정이 맨 처음에 등장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단편인가? 여기서 끝나나 이 세계관이 아니면 계속되나 생각했는데 그게 한 편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뒤편으로 계속해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기대를 했었냐면 끝까지 그리고 심지어는 점점점 약간 이제 먼 미래에서 지금의 현실로 오면서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 약간의 고리 같은 게 있으면서 예를 들어서 현실의 뭐 커플의 뭐 자식이 뭐 뒤에 돔시티의 주인공이 된다든지 정세랑의 50 피플처럼 연결되면서 그래서 그 돔시티를 둘러싼 여러 가지 사정들이 앞부분의 몇 편에서 마치 연작 단편처럼 서로 연결이 되는 것처럼 점점점 시간이 현실로 오면서 맞아요. 막 그렇게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거기까지는 안 되더라고요. 아니더라고요. 네. 저도 그 생각을 했었는데 한 3편? 그 정도가 조금 연결이 되고 나머지 7편 정도는 다 독립적으로 그냥 구성된 소설이죠. 저도 그 얘기를 마지막에 한번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앞에 이 3편이 돔시티 세계관이 너무 잘 그려져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단편 3작품으로 끝나기에는 굉장히 정교해요. 그리고 되게 매력적이에요. 그러니까 완벽한 어떤 그 기후 안전 도시라고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정화 장치라든지 온도 조절 장치라든지 이런 것들이 완벽하게 설계가 돼 있고 하지만 그 안에서 계급이 존재하고 그리고 각각의 기후 도시들마다를 지배하는 규칙이 다 달라서 이제 여기에 속해 있으면 이 규칙을 따라야 되고 저 도시에 있으면 또 저기 그리고 그 사이를 흘러다니는 기후 난민들처럼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의 공간이 만들어지고 공간을 지배하는 원칙들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그 계급적으로 이걸 다루고 있는 지점들이 되게 매력적이어서 나머지 이야기들이 다 이 속으로 들어오면 예를 들어 이 안에 공무원 이야기도 이 안으로 들어오고 맞아요. 소년의 이야기 이렇게 다 계속 접어대는 이야기 뭐 이런 것들이 다 안으로 들어오면은 이게 진짜 하나의 그 월드를 구성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그게 꼭 시간적 배경이 똑같지 않아도 되었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그런 돔시티라는 게 논의가 되는 시간대도 있을 수 있을 테고 그리고 그런 돔시티가 필요한 상황까지 방심하고 있다가 이제 맞게 되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처럼 좀 소수의 사람들 외에는 별로 기후위기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 기후 침묵의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약간의 그런 장치라든가 연결고리만 있었으면 나중에 그 전체 책의 완성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긴 YG는 했어요. 지금 시간적인 배경을 조금 확장했으면 어땠을까라는 얘기를 했는데 저는 반대로 공간적인 배경을 확장했으면 어떨까. 그렇게 될 것이다.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읽었어요. 왜냐하면 앞에 3편에 등장하는 돔시티라는 게 사실 국적 불명이잖아요. 이게 정확하게 어디에 있는 도시인지 등장인물들의 이름들도 다양하고
떠오르기로는 이게 어디 맨하탄 같은 데 있는 건가 보다 이런 느낌으로 이제 읽긴 했는데 전 쭉 넘어가면은 이제 가령 뭐 한국 혹은 훨씬 더 저개발 국가 뭐 그런 데는 돈이 없어서 돔시티를 아예 건설 못할지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런 식으로 다른 공간으로 좀 옮겨가서 뭐 이름이 조금 다른 또 다른 어떤 공간 이런 게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도 일어나지는 않더라고요. 그렇죠. 그렇게 근데 이 모든 공간적으로 것들을 상상할 수 있는 일이 벌어져요. 그 어쨌든 그래서 그 아까 얘기하다가 YG가 말 끊었는데 그런 거를 좀 어떠냐 뭐 제안 내지는 기대를 했는데 그 다음에 작가가 뭐라 그랬어요? 근데 뭐 그거를 다시 설계를 다시 할 수 있을 정도의 상황은 아니었고, 그러니까 저도 근데 그 생각을 어느 시점에 한 거냐면 이제 어느 정도 작업이 진행되고 있을 때, 그러니까 제가 그때 기후 변화 스터디를 하고 있었어요. 그게 이제 그 관련된 책만 읽는 북클럽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책을 제가 만들고 있으니까 이게 어느 정도 완성이 됐을 때 모니터링처럼 이 PDF를 먼저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니 설마 이 책을 좀 더 잘 만들기 위해서 미리 사전 정지 작업으로 기후변화 스터디도 하고 그 사람들하고 네트워크도 짜고 뭐 이랬던 겁니까 설마? 그 인과관계를 반드시 그렇게 설명할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사실 제가 거기 들어갈 이유라는 게 이 책 말고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기회가 됐는데 이런 책도 만들고 있고 하니까 들어갔죠. 들어가서 그렇게까지 주도 면밀한 사람인 줄 몰랐네요. 아니 그래서 우리가 날씨다 같은 책도 읽고 그랬던 거 맞아요. 아니에요? 그때 그런 거 읽고 했던 그때 게 뜬금없이 그런 책을 읽더라고. 뜬금없이 갑자기 아니 평소에 그런 얘기도 하지 않다가 세상에 그 허다한 문학 편집자들이 네. 이렇게 뭐 작품 책 하나 만들려 그러면은 관련해서 공부하고 스터디하고 뭐 이러는 건 아닐 거 아닙니까? 제가 숱한 편집자들 중에서 조금 더 눈에 띄는 편집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고 그러니까, 있는 거죠. 눈에 띄는 편집자예요라고 말하는 줄 알고 약간 긴장했는데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거죠. 심지어 겸손하기까지. 네. 근데 그러니까 그걸 제가 좀 이렇게 달리 해석해 보면 좀 유별나죠. 근데 유별나지 않을 거면 왜 살아요? 근데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거지. 네. 근데 유별나기로 이제 따지면 YG만 하려고. 그렇죠. 이제 근데 그 안에서 읽었는데 이제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어요. 이렇게 이 돔시티가 좀 더 확장되면 좋을 것 같다. 그 얘기를 듣고 보니 좀 반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다라서 얘기를 했고, 근데 그때 이제 이걸 조직을 다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지만 이 독자들이 읽고 이제 그런 것들을 좀 느끼겠다라는 생각은 했었죠. 그 작가를 잘 꼬셔가지고요. 새로 한 편 씁시다.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돔시티 이런 제목으로 장편을 하나 장편 쓰든지 소설. 해가지고 솔직히 세 편에 너무 내용이 별로 없어요. 조금 더 이 위기 설정들이 상황에서 많이 있는 인간들이 보여주는 그 얼마나 수많은 일들이 저도 찬성이에요. 범죄, 뭐 네. 음모, 부패, 뭐 권모술수 막 뭐 숱하게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나 바꿨어. 방금 뭘? JYP랑 박평 이야기를 듣고서 돔시티라고 하는 연작 그 장편을 목표로 김기창 작가에게 다시 권해보세요. 네. 이 세 편의 설정을 살리고 그 시간은 빼고 그건 빼고 공간을 막 되게 확장을 해서 분명히 그 시대에도 서늘한 어떤 곳에서는 돔시티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거거든요. 정말 서늘하겠다. 그렇죠? 네. 그 다른 이제 그런 곳과 관련된 에피소드도 넣고 그다음에 방금 이야기한 그 돔시티를 둘러싼 여러 가지 갈등이라든가 내부 생활, 그리고 되게 반듯하게 사는 돔시티 멤버도 있을 것 아니에요. 굉장히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평온하게 살아가는 그런 멤버들 이야기도 좀 넣고, 그 다음에 또 그 돔시티 상류층 사람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이야기 같은 것들도 좀 집어 넣어가지고, 그건 드라마로도 팔아보고 영화로도 팔아보고 판권도 막 3개로 팔아서 너무 재밌을 것 같아요. 그 넷플릭스에서 드라마로 만들 만한 분위기로 장편 하나 좀 해보시라고. 방콕이 사실 좀 그런 작품이었잖아요. 이렇게 공간이 아주 넓고 그리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는데 그 연결이 자기적이지 않고. 근데 방콕은 한 편의 영화로 만드는 거는 뭐 가능은 하겠지만 드라마 시리즈, 넷플릭스 시리즈로는 못 만들어요. 제작비 너무 많이 듭니다. 그 다른 공간들을 한 그 작품 안에 유기적으로 연결을 해내는 그런 방식을 잘 쓸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건 제목도 돔시티고, 그 다음에 제목도 지가 정해줘. 그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은 여전히 살려야 되잖아요. 앞에 돔시티 세계관 3편을 빼고
그 동시대에 기후위기와 관련된 여러 에피소드들을 세 편을 새로 넣는 거지. 그래서 이 책은 이 책대로 살리고 돔시티라고 하는 그 돔시티 세계관을 확장한 장편 소설을 하나 내는 거지. 아마 이 책을 출간한 것도 그 안에 한 시점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약간 메타적으로. 네, 그러니까 다음 작품을 통해서 더 이제 지금 이 작품 쓰면서 만들었던 기반들을 또 꽃피울 수 있게. 작가는 정작 이제 이 기후 변화 테마로 작업을 좀 더 해볼 의지가 있긴 한 겁니까? 아니면 이거 너무 힘들어서 나 이제 기후 변화는 그만할란다 이런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꾸준히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중요한 그 테마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차기작에 대해서 아직 구체적으로 얘기를 나눠보지는 않았는데 얘기해야죠. 아 근데 판매가 너무 안 됐더라고요. 기후변화 시대의 사랑. 뭐 오래 갈 거니까요. 그 추천사를 그린피스나 유럽 기후재단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쓴 것도 굉장히 독특했고요. 네. 그 작가의 다른 동료 작가의 어떤 해설이라 그럴까요? 그게 이렇게 맨 앞에 들어가는 것도 약간 이례적이었는데 이거는 일부러 이렇게 맨 앞에다가 정영준 작가의 글은 배치한 건가요? 네. 맨 뒤로 가지 않습니까? 보통 이런 것도? 보통 이제 작품을 이렇게 발문이라는 형태의 글들은 뒤로 가죠. 뒤로 가서 작품이 뭐 나오게 된 정황이라든지 여러 작품에 대한 해제 형태의 글을 수록하는데, 그러니까 이 책은 테마가 아주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 책이 어떤 방식으로 좀 읽혔으면 그 내비게이터 역할을 하는 글이 앞에 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정영준 작가가 또 이 환경 문제에 관심을 좀 가지고 있는 작가예요. 그래서 좀 이 작품을 조금 더 그 문학과 환경이라는 그 두 영역을 좀 연결해주는 글을 잘 써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건 뒤에 가는 것보다는 그러니까 앞에 오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 그리고 이 글에 대한 호평도 되게 많이 봤어요. 네. 그 글도 좋았습니다. 네, 좋았어요. 네. 그리고 저는 사실 읽을 때 그 다른 사람이 쓴 거라는 거를 인식을 못하고 그냥 작가 본인이 쓴 건 줄 알고 읽었는데 읽다 보니까 되게 이렇게 막 인용 앞에 그 본문에 나오는 글도 인용도 되고 해설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되게 특이한 작가일수 이렇게 자기 작책에 대해서 이렇게 썼네 이러면서 쭉 읽다가 맨 마지막 부분에 갔더니 내가 마지막 장을 덮은 다음에 귀한 소설이다, 고마운 소설이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설마 자기가 써놓고 다 쓴 다음에 귀한 소설이다, 고마워 이러는 거야라고.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그러니까 그래갖고는 봤더니 다른 분이 쓴 거구나라고 그때서야 이해했었습니다. 안경을 써도 잘 안 보여요. 네, 정영준 작가가 쓴 글이에요. 네. 자, 그런데 지금 막 여러 가지 이야기를 이 책을 놓고서 했는데 너무 그 비평적인 이야기만 해가지고 정작 이 청취자들은 도대체 무슨 내용이길래 그러실 것 같아요. 그건 다음 시간에 이제 자세하게 얘기를 해볼 텐데요. 어쨌든 우리가 비평적인 얘기를 했지 비판적인 얘기는 한 건 아니니까 네, 정말 훌륭한 책이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수요일 전에 다음 방송 전에 미리 다 읽어보시고 수요일 방송을 들으시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아까 조은가봄님 말처럼 그 미리 안 읽으시면 우리가 다 말해버릴 거야. 다 말하네, 다 말해. 수요일 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